네, 조동근의 경제논단.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헌법 개정이 제일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에.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을 좀 노예와 가난의 길로 기어이 들어서겠다는 개헌안 경제조항입니다. 너무 철학적인. 아니 뭐 철학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데요. 제목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시사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예와 가난의 길로 기어이 들어서겠다는 개헌안 경제조항. 네. 지금 국가 개입주의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노예의 길이죠. 그러니까 하이에크 얘기한 노예의 길. 노예의 길. 그러다 보면 가난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와 가난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나? 이런 문제 의식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논리적으로 조금 증명한 그런 이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좀 반론을 좀 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명한. 네. 그래서 일단 먼저 하나 이제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네. 이게 자사예요, 자사. 뭔가 조금 상징이죠. 이 제가 찍은 게 아니고요. 연합뉴스에서 찍은 건데.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네. 그래서 이제 칼로리 차이인데 이 칼로리 차이에서 오는 게 뭡니까? 뭐 체격 조건인데 결국은 체질 차이죠. 따라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많은 거를 좀 시사를 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DNA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났냐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뭐 개헌안 그 자체보다도 발의하는 어떤 과정, 절차에 있어서 위헌 시비가 좀 붙어요. 네. 이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뭐냐면은 주무장관이 아닌 정무수석이 개헌안을 3번에 나눠서 설명했어요. 이 자체가 좀 뭔가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좀 어색합니다. 그렇죠. 어색하죠. 우리 헌법을 보면은 개헌 발의는 2군데서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과반수, 네. 5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과반수가 뭐 발의를 원하면은 그거는 자명한 거죠. 자명 논리죠. 네. 그대로 가는 건데 대통령도 발의할 수 있는데 그때 조건을 붙였어 우리 헌법에서. 그게 뭐냐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라라고 조건을 붙였는데 그게 왜 붙었겠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숨은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 어떤 대표인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국무위원은 누구한테 청문 절차를 밟죠? 국회의원. 국민의 그죠 대표인 국회의원을 통해서 청문 절차를 밟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를 통해서 청문 절차를 받은 국무회의 심의를 받으라는 거는 그 밑에 깔린 게 국민의 대표의 간접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보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건너뛰었어요. 스킵을 했다고요. 이건 큰 문제예요. 바로 위헌 시비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3월 이제 26일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날 이제 발의를 하겠다 못을 박았어요. 청와대에서. 그런데 못을 박은 날 그죠?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다 이거를 이제 심의를 붙였어요. 그냥 요식행위인 거죠. 그럼 당일날 그러니까 당일날 이게 좀 심의가 됩니까 도대체?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심의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50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설명하면서 다 포함된 게 50분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 토론은 당연히 없고요, 지금. 그러면은 발의하는 날 정식으로 그날 오전에 국무회의에다 심의에 붙이고 50분 이내에 반대 토론 없이 넘어갔다? 이건 완전히 국무회의를 패싱한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대통령 발의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이제 국무위원들, 정부 부처가 중심에 대해서 이걸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무수석이 이걸 왜 좀 얘기를 합니까? 이런 나라는 좀 없어요. 당연히 업무 분장을 볼 때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헌법 거죠. 개정안인데. 그렇죠. 헌법 개정안인데 이걸 왜 정무수석이 했냐 그런 겁니다. 이제 그 논의 과정에서 또 사실은 개헌 특별 자문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좀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공식 기구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문이에요, 네. 자문. 자문이죠. 네, 자문이야. 그러면은 임시 어떤 이제 임의위원회인데 이건 해산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국민들이 이 위원회에다 무슨 뭐 심의하라고 축조하라고 또는 개헌안을 만들라고 위임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요. 우리가 그 불란서 헌법을 우리가 한번 좀 음미를 할 필요가 있는데
불란서 헌법 3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주면은 이제 그 주권 재민에 그대로 주권 재민, 예? 주권은 재민, 그러니까 주권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 항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해요. 국민의 일부나 특정 개인이 주권의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이 항이 국민의 일부나 특정 개인이 주권의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란서 헌법 기준에 따르면은 개헌특위, 자문 위조 그 자체가 위헌이에요. 그 자체가. 즉 우리가 지금 공식 기구가 아닌 임시 기구인 자문위에다가 헌법 개정안을 내라고 위임한 적이 있어요? 그건 없잖아요, 지금요. 네. 그러면 국민의 대표 기구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말이죠. 그다음에 정부 부처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실은 임시위원회에다가 자문위원회에다가 예? 그 헌법 개정안에 어떤 골격을 짜라고 위임을 국민이 한 적이 없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요.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중체된 걸 갖다가 정부 부처도 사실 아니고 그렇잖아요. 국회도 아니고 이렇게 임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헌 어떤 그 안 그 자체도 문제지만은 이거를 누가 처음에 골조를 짜고 그다음에 어떻게 심의하고 하는 어떤 그런 절차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심각한 위헌 소지를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요. 이건 묵갈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네. 그 헌법 개정안을 보면 네.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로 어떤 요소가 근데 이제 들어있을까요? 뭐 국정 철학은 사실 굉장히 언더라인이 잼비트 깔린 거예요. 모든 정책 어디에 출발합니까? 사실 깊이 가면 경제 철학에 지금 기초하고 있죠. 네. 개헌도 마찬가지예요. 개헌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철학 우리가 한번 좀 리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토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을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한다면은 경제적 기회는 사전적으로 균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 한다로 요약돼 있어요. 좋은 말은 다 들어가 근데 있습니다. 글쎄 좋은 말은 다 들어갔는데 이것이 좋은 말들 간의 연결이 매끄럽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나열하는 거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뭐를 여기서 짚어야 되냐면은 경제적 기회가 사전적으로 균등하게 주어지고요. 과정이 공정하면은 결과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어떤 정의는 결과적 평등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실 요소가 있는 거죠. 결과적 평등이다. 결과적으로 다 균등해야 된다. n분의 1을 돼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소득이 순환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균등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정의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네, 공존한다면 어색하죠. 예, 시스템적으로 오버 아이덴티피케이션, 과다 식별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변수 두 개가 독립된 세 개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요. 네. 그렇죠. 독립된 두 개의 변수가 세 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글쎄 뭐 기회가 균등하고요. 과정이 공정하면은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균등에 해당되는 물리적 평등을 요구하는 건 잘못된 거죠. 지금. 따라서 처음부터 좀 이게 좀 사실 과다식별의 오류를 범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결과적 평등이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국가가 뭔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프로테스트 침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개입 시는 뭐냐면은 어떤 걸 전제로 하죠? 국가는 선하고 전지하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네. 믿음이 기초한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라고 좀 추상인데 정부가 그걸 이제 국가를 갖다 이제 대응을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선합니까? 선한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전제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요. 그다음에 국가를 갖다가 자유롭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국가 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가가 박애주의 실천제가 된다면은 모두들 입법을 통해서 특혜를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바스티아가 굉장히 놀라운 어떤 그런 이제 관찰을 했어요. 그 옛날에 한 150년 전에 합법적 약탈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지금요.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은 어떻게 보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힘을 이용해서 여론을 갖다가 뭐죠 이용해서 자기 쪽으로 물꼬를 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합법적 약탈이 이제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네, 그 헌법 개정안을 네. 보면 지금 우리 헌법에 담고 있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하고 이게 잘 맞는지 이런 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좀 많이 안 맞는 점들이 좀 안 많이 맞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국가 개입주의를 얘기하면요, 이겁니다. 이제 합의를 통해 앞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선을 지향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국가 개입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뭐를 좁히죠?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가? 제가 볼 땐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존재하려면은 뭔가 신이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절대적 초월적이 있어갖고 그게 아니죠. 이게 결국 뭐냐면 사회적 합의라는 것도 이해관계인 사이의 밀당의 결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러니까 누군가 이익은 다른 누군가 손을 수반하게 돼 있잖아 보면요. 이건 철칙에 보면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공공성을 남용해도 안 되는 거죠. 정의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 정의가 되면은 뭔가 비틀립니다. 정의 뭐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다. 맞아요. 그런데 사회적이 붙으면 뭐죠? 누구의 권리는 유보돼야 되고 누구의 권리는 보강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누군가는 사회적 특혜를 누려야 되고 누군가는 사회 부담을 더 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변형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바로 밀당 결과죠 지금요. 그 구체적인 내용도 보면 이번에 새로운 헌법 개정안에는 동일 가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정리해고 반대 파업권 이런 내용들도 좀 함께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 결과적으로 이제 좀 이거는 우리 헌법의 어떤 그 기초적인 어떤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그 자체를 갖다 이제 부정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잠깐 하나 좀 그래도 보강할게요. 우리가 이제 투표를 보자고요. 네. 누구든지 투표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어떤 수단이야. 투표를 통해서 합의를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투표라는 게 사실은 뭐죠? 과반수 지지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과반수 지지를 얻는 어떤 연합을 갖다 구성해서 과반수 지지 얻으면 그것이 어떤 내용이라도 맞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투표라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어떤 이제 수단 같지만은 그 자체도 정치인들의 정치 소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보면은 누구에게 혜택을 준다 하면은 사회 약자에 혜택을 준다 하면은 뭐죠?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야 다 이거를 통과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 투표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투표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데 사회적 합의를 갖다가 우리가 이뤘다 하는 수단으로서 투표를 거쳤다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좀 조심할 네. 필요가 있죠. 네, 네. 그 정리해고 반대 파업권 그리고 네. 동일 가치, 동일 임금에 네, 대한 네. 이야기를 네, 좀 네. 해볼까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지금도 보면은 이제 노사 간의 균형이 지금 한쪽으로 치우쳤잖아요, 지금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한쪽으로 치우친 거를 더 치우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요. 현재 우리 헌법도 노동계획에 절대 불리하지 않아요. 현재 33조, 그러니까 1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동 3권을 가진다라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노동 3권은 하시는 거죠. 네. 단결해야 되고 교섭도 교섭도 할 할 수 수 있고 아니면 뭐죠? 힘을 모아서 파업도 할 수 있고 뭐냐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이게 맞는 거죠. 노동조합이 왜 생겼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힘을 실어주려니까 노동 3권 인정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행 헌법대로 하면은 근로시간 그다음에 임금 인상을 위한 어떤 행동권 이거는 합법이지만은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단체 행동은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헌법 33조에 되면은 이러다 보니까 옛날 2009년도 쌍용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한 건 뭐냐면 이제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한 겁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걸 이제 불법으로 이제 판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 어떤 이제 해고 조치를 이제 뒤집으려면은 개별적 민사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헌법 체계의 어떤 논리 흐름에서 볼 때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로조건 위에서 노동 3권 인정하지만은 정리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파업 중에서 뭐죠? 만약에 이게 이제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별적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자체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아예 파업 대상에 뭐를 집어넣는 거죠?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해고를 하는 것 자체를 난 반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지금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보면요. 해고 파업권 인정하게 되면 어떤 파급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 해고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쉽지가 않은데. 예, 쉽지는 않죠. 지금 쉽지는 않은데 이게 청와대 논리는 뭐냐면은 이제 근로조건 이전에 근로자 권익에 속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해고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로조건보다 더 엄중한 것이 근로자 권익인데 근로자 권익을 위해서 파업을 못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죠 보면은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요? 절대로 구조조정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현행 어떤 근로기준법 자체가 해고가 너무 좀 용이해서 원성을 살 정도라면 또 모르지만 현재 근로기준법 보면 어떤지 아시죠? 굉장히 빡빡합니다. 지금요. 이미 근로기준법으로도 해고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엄격히 규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충족해야 되냐면은 이제 긴박한 경영상 필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입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는 걸 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을 전제로 해서 고용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어요. 현실 이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구조조정하고 정리해고에 대해서 그 파업을 갖다가 헌법에서 보장하면은 사실 뭐가 되죠? 노동계에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노동계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큰 축에 두 개가 있잖아요. 노사 아닙니까? 노사 그렇죠. 네. 근로자 그다음에 이제 돈을 댄 주주.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밖에 넝쿨 하나 작아지면 그것이 똑바로 가겠어 보면요. 그다음에 또 정리해고 반대 파업권을 인정하면은 절대로 적기 구조 조정에 의한 경영 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적기 시정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럼 우리 옛날에 이제 뭐 외신 같은 데 보면 턴어라운드, 실적이 개선된 거죠. 그리고 기사 회상된 거. 이게 다 뭡니까 지금 이게. 구조 조정의 결과거든 보면. 이걸 못하게 하면 이제 앞으로 뭐예요? 실적 개선, 기사 회상, 턴어라운드. 이거는 아예 사라지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다음에 주주의 그 권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주들도 사실은 뭐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정당하게 자기 돈을 갖다 묻은 겁니다. 지금 회사에다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좀요? 주주의 권익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그러면 누가 회사를 설립할 것이며 그러면은 누가 회사를 설립해서 고용을 할 겁니까? 결국은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짐을 더 기울게 하면은 노동자들에게도 사실은 불리한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 동일 가치 동일 임금 문제도 사실 워딩은 좋지만 세상에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을 평가하는 게 쉬울까? 이게 참 진짜 우리 참 굉장히 좀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보면 너무 상식 같은 얘기인데 쌍둥이도 지문이 달라요. 쌍둥이도. 네. 세상에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노동 가치가 같을 수가 있겠어요. 상식으로 보자면 말이죠. 보면은. 그렇잖아요. 보면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 논리가 맞다면은 조용필과 주영필이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창밖에 여자를 불렀는데 똑같이 조명 받고 똑같이 3분 노래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세상에 동일 가치, 동일 임금은 이거는 조건절로밖에 성립할 수 없어요. if clause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일 가치라면은 동일 임금을 조율하는 건데 조건절을 뚝 띄고 동일 임금으로 가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현재도 우리가 헌법은 아니더라도 지금 그 법에 지금 반영되고 있어요. 지금요. 어디 있냐면은 그 근로기준법 8조 1항에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임금은 남녀 고용 평등법이 있어요. 지금 이게 하위 법률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 원칙적으로 선언이 돼 있는데 그걸 갖다 무시하고 남녀 고용 평등법이 있으니까 이건 남녀 고용 평등이니까 이제 남녀 간의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임금 얘기를 했겠죠. 이거를 건너뛰고 헌법에다 명시를 한다? 이거는 아닌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시장 테스트만이 동일 임금 여부를, 동일 노동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그 시장이 없다면은 조용필과 주용필 똑같이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네. 시장에서는 조용필의 개런티가 주용필보다 더 높아요. 그거는 시장에서 판단합니다, 지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동일임금, 동일 노동을 갖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남을 따라하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뭐들은 먼저 합니까? 그렇지 않아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창의적인 그리고 선제적인 그런 행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혜택, 이익을 갖다가 이거를 이제 말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미투가 된 나도 똑같이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다 다른데 구조적으로 다 다른 인간들인데 어떤 노동의 가치가 어떻게 같겠어요? 보면은 그건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이유 있는 차별, 이유 없는 차별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차이는 존중하되 차별을 우리 막아야 되는 건데 이렇다면 차이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토지 공개념 개념이 이제 헌법에 들어가는 것이 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토지 공개념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 그리고 제도의 이 계약의 자유 이런 것과 좀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딱 기둥이 둘입니다. 둘. 하나는 뭐겠어요? 사유재산제도 아닙니까?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계약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의 자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기초로 해서 경제 활동의 자유. 이게 바로 시장 경제의 본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 토지 공개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도하고 같이 양립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경제 민주화는 이제 뭐냐면은 그 어떤 형태로든지 기획의 자유를 갖다 이걸 제약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네. 지금 왜 우리가 토지 공개념을 갖다 이거를 불쑥 꺼내는지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우리 한번 좀 보자고요. 이 토지 공개념을 제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논리를 보면은요. 네. 논리를 보면은 조금 이거 좀 화면에 좀 담아주세요. 근데 이겁니다 지금요. 이거 정확한 이제 이거 커트인데 보면요. 청와대 논리입니다. 한정된 자원이 토지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한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시 보면은 한정된 자원이 토지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한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그러면은 세상이 한정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요? 기본적으로 희소성은 경제행위의 전제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다 느끼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효율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면 네. 토지가 희소하기 때문에 당국에서 규제가 돼야 된다 하면 이건 논리 배약이죠.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요. 공개념화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니죠. 그러면은 이 토지 공개념에 맞다면은 몇 나라가 지금 토지 공개념을 헌법이나 또는 법률에 이렇게 명시하겠습니까? 사회주의 국가 빼놓고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없어요 지금요. 그 사회주의 네. 국가인 중국 같은 경우는 거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근데 거기는 또, 거기는 이제 사유재산제도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이제 사유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다음에는 토지 공개념을 갖다 헌법에 못 박은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요.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가 작년에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중국식을 아마 본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중국은 그럼 오히려 좀 그럼 보자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 벤치마크한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부동산 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러나? 부동산 광풍이 일었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러나? 네. 그건 안 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갖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뭐죠? 그 안에 경쟁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요지가 있고 요지가 아닌 땅이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요. 따라서 만약에 토지 공개념이 없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다면은 중국에서의 부동산 광풍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내가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요. 이미 토지 공개념이라는 얘기가 명확하게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은 토지 공개념에 해당되는 그런 여러 유보 조항이 헌법에 이미 있어요, 지금요. 예, 헌법 122조, 그 다음에 헌법 23조 2항 이런 겁니다. 헌법 그 122조를 조금 이제 이걸 좀 제가 좀 출력을 해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 122조입니다. 네. 한 줄 뭐 길지 않으니까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미 있다고요.
충분하잖아요, 보면요. 그리고 이제 23조 2항 같은 거는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이미 있다고 보면요. 따라서 이걸 놔두고 지금 왜 토지 공개념을 왜 헌법에 왜 집어넣었죠? 그리고 60대 이미 뭐예요? 이걸 우리가 헌법에서 이걸 부정했잖아요. 네. 헌법 불일치 판정 하나 위원으로 그게 뭡니까? 토지 소유 상한제 그걸 왜 규제하죠? 보면요.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규제는 몰라요. 불이익을 주는 건 몰라도 아예 못하게 하는 건 그거는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위헌이 된 거고 토지 초과 이득세는 그거는 헌법 불일치가 된 거예요. 이미 우리가 60도 한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세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여타 수단으로서 이 부동산 시장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지금요. 네. 그렇다면은 한번 돌이키면 다시 올 수 없는 이제 그런 건데 이걸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헌법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를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총평이라고나 할까요? 좀 봅시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에필로그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좀 한번 좀 띄워주시죠. 에필로그도 이렇습니다. 좀 우리가 87 체제라고 그러죠, 보면. 네. 좀 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헌법 개정의 이제 제일 큰 명분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고요. 87 체제? 이게 1870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면요. 1987년. 그러면은 1987년으로 하면은 이제 30년 된 거예요, 30년. 네. 이게 뭐가 낡았어, 뭐가 지금. 그러면은 이제 미국으로 보자고요. 미국 헌법을 보자고요. 미국 헌법. 옛날에 파운딩 파더라고 그러죠. 네. 건국 당시 국부 기초한 재헌헌법이 지금도 유효해, 지금. 예? 미국은 말이죠. 네. 필요에 따라서 수정 형식을 통해서 이게 또 추가하는 건 정도에 보면요. 예.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은 불문 헌법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왜 이걸 갖다 지금 뭐 낡았다? 그건 아니죠, 보면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밑에 깔리는 어떤지 근저의 어떤지 정서인데 헌법 개정하면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근로를 노동으로. 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사실 정서인데 어떤 기저에 어떤 깔리는 어떤 이제 그런 정서인데 노동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노동하면 옛날에 그 채찍이 떠오른다고 사실이요. 네. 그러니까 채찍하고 노동은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은 뭐 노예 노동으로 갈 것도 아닌데 왜 그 노동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계급 대립적인 그런 사회주의 쪽으로 한벌 그 다가서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헌법을 다 손질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 지금 말이죠. 이거는 좀 우리 조심해야 돼. 근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또 뭐 그 청와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무슨 뭐 사쪽에 편향된 거다. 그게 아니죠. 근로가 사쪽에 편향된 건가? 예? 그러면은 그야말로 노동으로 해서 마르크스 쪽으로 해서 그걸 뭐 신주 모시듯이 한 나라들의 경제가 좀 잘 들어갑니까? 그럼 거꾸로 물어보자고요, 지금요. 그럼 우리 요즘 뭐 사람이라는 얘기도 많이 쓰는데 이것도 좀 조심하자고요, 보면요. 모든 걸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이걸 사람 중심에 왜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 동물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나하고 너하고 다르면 넌 동물은 난 사람이야. 지금은 이제 국민이니까 국민이 아니면 외국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칭되는 개념인데 네. 사람을 고집하면은 사람 아니면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넌 동물이야, 동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니고 그럼 거꾸로 물어보자고요. 어디 뭐 가까운 데서 사람 대접을 그렇게 잘 받아서 그렇게 기하선상에 몰리지는 않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좀 오해가 좀 될 만한 그런 좀 단어는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갖다 무슨 뭐 헌법에 못 박는 건 아니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은 기적 깔린 걸 보세요, 보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하고 시민은 기본적으로 국민과 시민은 뭐죠? 공동체 의식의 첫 출발이에요. 예, 예. 그래서 국적이 뭐 귀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제 국민이기 때문인데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한 3분, 우리가 지금 29분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한 3분 정도로 좀 이게 이제 좀 끝내는데요. 요거를 보자고요. 그 선거 연령 18세 낮추는 것도 우리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건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네. 개정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8세가 되면은 이제 민법상 미성년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18세는 충분하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개인이 어떤 성년으로서 권리 행사를 하는, 그죠? 뭐 18세 충분한데, 그렇다면은 뭐 선거권, 왜 안 되는 그렇지만은
19세 정도는 우리가 성년을 높였잖아요.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얘기하는 성년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판단 기준보다 이 선거권의 어떤 판단 기준이 낮아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선거는 뭐냐면은 개인의 어떤 선택이 아니고 국가의 어떤 큰 뭐죠? 골격을 짜는 그런 데 참정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에서 얘기하는 뭐죠? 19세도 존중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이 헌법소원에 걸렸었어요. 근데 네. 그 당시에도 헌법에서 문제가 없다 얘기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정 18세를 낮추겠다 하면은 이번이 아니고 다음에 전국 단위 그런 이제 선거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잠깐만 이렇게 선거 연령을 가지고 이렇게 좀 뭐 투표에 이제 이렇게 참여시킨 여부가 사실은 당락을 결정하는데 큰 변수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오해 여지가 있다고요. 그렇다면은 요 다음 전국 단위 선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좀 오해를 좀 벗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권형 지방 정부 구성이 그렇게 급한가? 지금 우리가 6월 13일인가 그러죠. 지방선거가 있죠. 네, 그렇죠? 곧 지방선거가 네, 근데 있습니다. 3월 26일 날 이제 이게 이제 발의가 되는데 그러면은 불과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지방자치가 아니야. 지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분권형 개헌을 그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자칫하면은 지방선거를 위해서 헌법을 갖다 개정한 게 아니냐라는 오해 여지가 있는 거죠. 오해 여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고 지금 우리가 단일 민족으로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현재 충분히 좀 지방자치를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법률을 개정해서 뭐 지방자치 어떤 약간 이제 좀 모자라는 걸 갖다 특히 이제 그 세입 부분인데 그걸 교정할 수 있는데 이걸 헌법을 개정해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하이데거 언어는 뭐 존재집인데 네. 의미의 존재집인데 헌법은 대한민국 존재집이에요 사실. 헌법 속에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경제 체제가 좀 살고 있어요 지금요. 따라서 체제를 허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뭐 그 좌파적인 또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뭐 잡동사니들로 헌법이 채워지면은 사실은 안 되겠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최신의 어떤 세계 조례를 보면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법치를 존중하는 우파적 개혁의 세계적인 조류예요. 이거 부정하세요? 다시 읽어드릴까 보면은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와 그 다음에 창의 그리고 법치를 존중하는 우파적 개혁의 세계적인 조류예요 보면요. 그래서 국가 개입주의를 강화하는 그런 개헌은 하이에크가 얘기한 대로 하면 뭐죠? 노예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지금요. 네, 이거를 우리가 좀 조심하자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이 시간을 보내 33분인데 1분만 더 얘기를 하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좀 마감하겠는데 이거를 보자고요 보면요. 조금 하나 이게 스티브 잡스 한번 좀 띄워주세요. 스티브 잡스인데 이게 자유시장 경제 총화 아닙니까? 예? 자유시장 경제.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가 스티브 잡스를 난 거죠. 네. 사회주의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요. 산업혁명 왜 영국에서? 그들의 과학기술이 아니고 산업혁명에 나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시대의 총화, 자유시장 경제 총화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얘기가 딱 세 가지예요. Stay hungry, 그 다음에 Stay foolish, Think different입니다. Stay hungry는 뭐죠? 늘 갈급해라. 성공에 갈급해라. Stay foolish. 지름길은 없다. 노력해라고요. 지름길은 없다. 그 다음에 Think different. 달리 생각해. 창의적으로.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사회주의에서는 절대로 스티브 잡스가 안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미국이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테이 헝그리, 늘 목마르고 늘 갈급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 다음에 스테이 풀리시, 절대로 인생에 지름길은 없다. 성공에 지름길은 없다. Think different, 창의적으로 생각해라. 이것이 사실 뭐죠? 담길 수 있는 헌법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래야 스티브 잡스 나오는 거고 한국 사람이라고 왜 맨날 남들이 한 거 쫓아만 갑니까? 그게 다 보면은 기저에 다 이 철학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헌법, 그러니까 바로 대한민국 존재집입니다. 대한민국 존재집을 갖다가 우습게 만들지 마세요. 네, 우습게 만들지 말죠. 개인의 창의, 자유, 법치가 담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헌법이 만들어져야 한국형 스티브 잡스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흔히 헌법을 이제 법위의 법이라고 하는데요. 절차적인 정당성은 물론이고 내용 면에서도 그동안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왔던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런 큰 틀이 지켜나가는 그런 헌법 개정안이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